외국인 여행객들에게만 물건과 서비스 가격을 높게 받는 외국인 이중 가격제라는 걸 도입하는 게 어떠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프라적인 투자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돈을 부르는 저는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불을 키우는 저는 박세암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불황을 겪어온 일본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죠. 금리 인상 직후에 오히려 엔화 가치가 더 하락하는 일도 생겼는데요. 마이너스 금리 해제 정책이 일본 경제의 큰 변화의 시작이긴 합니다만 아직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엔화 많이 사놨는데 언제 오르냐, 이것도 안 오르는 거 아니냐.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큰 관심 있으실 겁니다. 얼마나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지도 궁금하고요. 엔화 가치는 또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엔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본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께 아주 유익한 시간이 특히 될 것 같아요. 제일한국인 출신의 일본 경제 전문가이신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지평 특임 교수님 나오셨고요. 문화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신 세종사이버대학교 명욱 교수님도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수님, 일본에서 생활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네, 저는 태어나서 대학까지 예. 일본에 있었고 1985년부터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가장 그 경제 호황을 누리던 시절부터 한국으로 오셨군요. 네, 바블을 전에니까 건전하게 성장했을 때. 예. 네. 그렇군요. 명욱 교수님은 이력이 특이하십니다. 주류학과 교수님이시자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벤처캐피털로도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언제 계셨어요, 일본에? 저는 95년도에 일본에 가서 2010년도까지 쭉 있었습니다. 근데 95년도라는 그 시기를 보면요. 한신 아와지 대지신, 네, 대지진이죠. 그때 일본 경제가 이제 버블이 끝났다고 이제 모두가 알게 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것이죠. 네. 사실 오늘 스튜디오에는 또 한 명의 일본 전문가가 계십니다. 우리 박세암 교수님도 일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잖아요. 저는 일본의 가장 호황기라고 했던 그 83년도에서 90년 전까지 일본에 있었는데 유치원도 다녔고요. 소학교, 초등학교도 다녔고 대학교 때도 일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일본 통들과 함께 일본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오늘 알아볼까 하는데요. 드디어 일본은행에서 지난달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겠다. 이걸 전격 결정했습니다. 네. 이 결정을 하게 된 계기는 뭐고 우리는 이걸 어떤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될까요? 원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라는 게 물가가 2%라는 목표에 달성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정책이었기 때문에 예.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2년에 2%를 넘었고 작년에 3%를 넘고 올해도 2%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 인상률이 최근에 초반 실적으로 보면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5% 넘는 임금 인상, 중소기업도 4%를 넘는 임금 인상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할 수가 있고 다만 이것은 금리 긴축은 아니고 네. 정상적인 금리 완화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라고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라고 하면은요. 예금을 하거나 채권을 사면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줘야 되고 줘야 돼요. 그리고 빚을 지면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네. 오히려 이자를 받는 그래요? 네, 뭐 그런 정책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빚을 지면 이자를 받는 이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을 한 건 언제고 당시에는 또 이런 정책이 왜 필요했던 건지 교수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원래는 아베노믹스가 도입된 것이 2014년 본격적으로 펌프르기 정책으로 했습니다. 2% 물가를 2년 만에 달성하겠다. 이런 정책이었습니다만은 계속 실적이 안 됐고 그래서 2016년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은행들로 하여금 융자를 많이 하라라는 부분이고 예금자에게 마이너스 금리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원래는 투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투자가 위축되기 때문에 투자와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거는 은행에다가 일반인이 돈을 넣는데 예치를 하면 오히려 이자를 내야 되면 사람들이 다 은행에서 돈을 뺄 줄 알았는데 그게 개인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었군요. 네, 어떻게 보면 은행에게 너희들 이거 대출을 적극적으로 민간에 해주지 않으면 너희들이 우리 중앙은행에 이자 납부해야 된다, 돈을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서 어떻게든 경기를 부양해 보려고 했는데 최근 그 마이너스 금리를 드디어 해제한다는 것이니까 물가도 오르고 임금도 오르는 거 이게 이제 안착됐다. 일본 중앙에서는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안착할 수 있는 비전이 보인다. 비전이 보인다. 네, 확실하지는 않는데 네. 그러한 기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요즘 일본이 40년 만에 물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면서 난리잖아요. 네. 제가 일본에서 좋아하는 과자를 꼭 사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고이비또. 네, 그게 네, 원래는 네. 150엔이었거든요. 네. 근데 몇 년 동안 가격이 똑같아서 야 얘네 이렇게 가격이 똑같아도 괜찮나 물가가 너무 고정인 네. 거예요. 근데 최근 6개월 사이에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오, 앞자리가 바뀌어서 물가가 최근 몇 달 사이에 확 올랐구나. 그렇죠. 이게 적극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이게 엔저로 진행되다 보니까 수입 물가라든지 수입 식품에 대해서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고 저도 일본에 가면 늘 편의점 가서 이 삼각김밥을 자주 사 먹는데 그러니까요. 옛날에 110엔이었는데 요즘 140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전을 좀 더 많이 찾아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예. 구체적인 생활 부분에서 일본의 경제가 달라진 모습들이 포착이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 90년대 초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이 명품을 사느라 굉장히 혈안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 세계 루이비통 10분의 1 매출이 일본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 지금은 한 7.7% 8%대까지 낮아졌는데 그런 명품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반대로 그만큼 또 부자도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부자들이 요즘에 어떤 또 명품에 관심을 두고 구매를 많이 하느냐 또 LV입니다. LV가 한국에 비해서 한 6배, 7배 정도 돼요.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축적한 사람들은 오히려 에르메스 같은 초고가 명품으로 가고 있는 그런 양극화의 모습을 명품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이렇게 물가가 오른 원인에 따라서 일본 경제를 해석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등 공급망 교란 때문에 그래서 물가가 오른 거라면 사실 이건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수요적 요인도 무시는 못한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이 오른 측면이 좀 강한 부분은 있습니다. 원자재를 많이 쓰지 않는 서비스 가격은 좀 덜 오르고 있다. 이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완화적인 정책 스탠스를 유지하고 유지한다. 있다. 다만 이제 일본 경제가 과거처럼 마이너스 성장, 0% 성장 이렇게는 안 가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물가가 2%는 모르지만은 1%대에는 어느 정도 상승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일본 경제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회복됐다라는 증거는 아직은 찾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근데 이 교수님, 네. 최근에 일본에서 이 마이너스 금리 종료와 함께 독특한 내용을 하나 선언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책 변화일 것 같은데 내용이 좀 어렵더라고요. 수익률 곡선 제어 폐지. YCC 폐지라고도 하는데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시청자분들에게 좀 설명 좀 쉽게 해주시죠. 네, 과거의 YCC라는 게 예. 단기 금리는 마이너스 0.1%로 옥죄하고 장기 금리, 10년 만기 국제 금리를 0% 정도로 유지한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예. 이제 은행이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단기에서 빌려서 장기로 투자하기 때문에 네. 단기 금리가 1% 이상으로 확 튀면은 은행에게 타격을 주기 때문에 네. 장기 금리를 억제하기 위해서 한 달에 6조 엔 정도를 일본 국채를 매입하면서 금리가 인상되지 않도록 억제하고 있으니까 그 정책은 당분간 유지한다. 갑자기 금리가 뻥 뛰어가지고 시중에 부담이 될 것 같으니 채권을 조정해서 풀어주겠다 그 얘기인 거군요. 네. YCC는 없어졌고 네. 없어졌지만은 10년 만기 국제 금리를 이제 안정화시키는 그런 안전 장치는 유지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전하, 우리 엔화에 투자하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답을 좀 주셔야 될 때가 왔는데 교수님, 네. 엔화 값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환율이라는 게 일본으로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영향력으로서는 미국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미국이 소프트 랜딩 이야기했지만은 노 랜딩으로 금리가 인하되지 않는 가능성도 올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야기로는 금리 인하는 없어진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은행이 한두 차례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네. 미국이 인하를 안 하면은 네. 일본 국채 금리가 10년 만기가 한 0.7% 정도가 되고 미국이 4%로 3% 이상 차이가 나는데 많이 나네요. 그것이 이제 쉽게 엔고로 돌아서기는 좀 쉽지는 않다.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엔화 가치를 오른다라고 하는 게 교과서적인 판단인데 맞습니다. 당장 엔화가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엔화 값이 결국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교수님은 뭐로 평가하세요?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고 또 FRB에서 어느 정도 정책 방향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물가가 시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요인이 있었고 두 가지가 요인 측면에서 어느 쪽이 큰가 하면은 간단화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최근에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영 후반을 갈수록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도 있기 때문에 이를 따라 한 150엔을 넘고 크게 엔저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 않냐.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기대가 오히려 일본은행에서 높아지면서 하반기에 한 140엔대로 다소의 엔고를 볼 수 있는 가능성도 미국의 금리 인하와 맞물리면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금리를 분명 올려서 엔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긴 했습니다만 환율이라는 건 사실 상대적인 것이라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유지될 수 있는 요인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올렸어도 엔화가 그렇게 바로 급등한 건 아니다. 그런 해석이시군요. 이런 흐름이 좀 더 당분간 이어지겠죠. 그럼 저 같은 투자자들은 그냥 계속 일단 엔화를 묻어두. 제일 중요한 거라서. 그렇죠. 묻어두는 게 좋겠죠?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엔저 현상으로 많은 수혜를 받던 분들 중에 또 하나의 얘기, 바로 여행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역대급 엔저 덕분에 일본 여행이 최대 호황을 누렸고요. 제 주위에도 2번, 3번 다녀오신 분들도 정말 많아요.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특히 한국 관광객들이 몰려서 일본은 오히려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도 있다고 해요. 네, 그 대표적으로 그 슬램덩크의 배경지죠. 쇼난 가마쿠라란 지역인데 거기에 작은 전차가 다닙니다. 네. 그 전차를 잠깐 세워달라고 한다든지 어... 그 앞에서 굉장히 가깝게 사진을 막 찍는다든지 이러니까 너무 위험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 따로 있고 또 재활용 할 수 있는 날 또는 이제 비닐이나 이런 걸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더 세분화시켜서 버리는데 관광객들 잘 모르니까 한꺼번에 투여를 해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네.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하고 계속 마찰이 일어나죠. 근데 결국 이런 곳들은 대부분 관광 산업이 발달되지 않은 이제 막 뜨기 시작한 곳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왜 이렇게 많이 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일본이 해외여행을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공항문이나 항구문을 제일 늦게 열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갔는데 일본은 못 갔던 거예요. 맞아요. 그게 하나 있고 팬데믹이 창궐했을 때 한국에서 어떤 음식이 유행을 했느냐. 오마카세가 또 유행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마카세 일본 훨씬 싸게 먹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그래서 가성비 해외여행지로 선택이 된 것 같아요. 엔저로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이요, 약 2,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 몰려든 관광객들이 돈을 얼마나 썼냐면요, 무려 47조 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 관광객들 덕분에 주요 관광지 물가는 크게 뛰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물가 영향을 받았나요? 최근에 일본에서 이제 오다이바라는 지역이 동경에 있습니다만은 오다이바에 새로 생긴 음식을 테마로 한 길거리가 생겼는데 여기서는 시중에서는 1,000엔 내지 1,500엔으로 살 수가 있는데 한 7,000엔 가까이 하는 덮밥이 그냥 외국인이 즐겨 먹고 있다. 주요 관광지의 입장료 이런 부분도 좀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관광 산업은 국내 일본 사람 위주로 성장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리면은 오히려 수요가 줄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크게 못 올리는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본에서 요즘 논의되고 있는 게 외국인 여행객들에게만
물건과 서비스 가격을 높게 받는 일종의 외국인 이중 가격제라는 걸 도입하는 게 어떠냐 이런 게 논의되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와서 덮밥 하나를 7,000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7만 원에 가까운 건데 네. 그걸 사서 먹으니 이거 가격 올려야겠다 해버리니까 아마 이런 논의까지 나온 것 같은데 두 분은 이런 논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수많은 외국인에게 받은 비용과 그걸 통한 세금을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죠. 이거를 외국인에게만 뭔가 덤탱이 씌운다 이런 이미지보다는 그 외국인에 받은 수입을 지역 주민과 나눈다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도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덤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수님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물론 가격이 2배, 3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이 이제 일본을 찾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이제 교토라든지 너무 몰리는 데는 주민들이 이제 생활하기가 어려워지는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준편도 해야 되고 또 쓰레기 문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다른 외국인들도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좀 인프라적인 투자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그 어느 정도가 맞아요. 합리적인 선에서 네. 맞춰야 되는데 물론 가격을 높이면은 이제 세금 혜택이라는 게 일본에서도 쇼핑하면 외국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런 게 이제 더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엔화 가치까지 올라가면 이거 일본 여행 많이 잦아들 것 같거든요.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본에서는 지금 빈집이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이러한 빈집을 개발을 하면서 좀 숙박 시설로 장기적으로 일본 문화를 알거나 시골에 인구 감소로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 소멸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고가 된다 하더라도 호텔 비용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이 호텔 비용은 외국 체인들이 많기 때문에 달러로 계산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너무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을 방문하다 보니까 호텔 가격은 정말로 한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호텔 잡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엔고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 분야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일본과 경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분들 혹은 요즘 호황을 이루는 일본 증시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저도요. 올해 34년 만에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예전의 정점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일을 다시 볼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지난달에 사상 처음 4만 포인트를 돌파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일본 내부의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져서만인 것인지 아니면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투자 자금이 일본으로 들어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본 내부에서 어떤 또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바블 붕괴 이후에 일본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익성이 좋아졌고요. 그 주가가 오르기 전에도 뭐 여유 자금, 내부 유보가 수백 조에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주식 시장이 일본 기업의 이러한 변화를 그동안 많이 반영하지 못했다. 예. 그래서 일본 기업도 굉장히 이제 미래 전략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기 시작하면서 소액 주주에 대한 배당을 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있어서도 사회이사가 중심이 되고 어떤 기업은 가반수가 사회이사가 되고 그리고 사장 지명위원회라든지 임원들의 보수위원회 이런 부분도 사회이사가 다 결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제도 이런 부분이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많이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일본의 그 알토란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정책적인 유도 차원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도 일본이 다시 주가가 크게 급등한 요인이었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한국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의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본이 사실 과거의 반도체의 왕국이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우리와 대만이나 뭐 다른 기업들이 많이 차지를 했다가 요즘에 다시 반도체 왕국 부활을 꿈꾸는 일본. 24년 만에 삼성을 따라잡았다는 소니의 부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고 우리 기업이 위협을 느낄 만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일본 기업의 부활이 뭐 정책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의 패권 전쟁 여기서 일본이 공급망으로서 중요한 지역으로
미국의 아시아 파트너로서 부산시키자 이러한 전략적인 생각도 갈려 있고 미일 간의 그러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강화되면 될수록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도 한 한미일 협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본하고의 여러 분야에서 경합하는 분야도 생길 수도 있다. TSMC가 일본하고 협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본에는 반도체를 제조하는 장비가 한 세계 시장의 30%, 소재가 50%를 가지고 있고 K가 HBM과 같이 뭐 고도의 반도체를 개발을 하는데 일본의 소부장 기업하고 협력해서 잘 된 부분도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한미일의 그러한 공급망이 강화되면서 차세대 제품으로 개발되는 이노베이션의 파트너로서 일본하고의 협력이 앞으로 중요해지고 일본의 회복이 우리로서는 이점이 될 수도 있고 또 경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일본과 우리가 경합을 했던 반도체, 자동차, 조선은 기회 요인도 있고 또 나름대로 위험 요인도 혼재된 것 같은데요. 원래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스타트업이라는 게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시장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요즘 이런 일본이 자체적인 스타트업 육성도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들도 일본에 가서 창업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일단은 일본의 기업들이 수많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 적은 있었는데 네. 상당히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사이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또는 쿠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 시세 확장을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일본에서도 한국에서 투자하면 뭔가 이거는 그만큼 리턴이 돌아온다라는 그런 인식이 확실히 있고요. 신뢰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플랫폼 사업으로 일본에 진출했을 때 투자의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시가총액을 또 다시 또 뛰어넘지 않았습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추구한다면서 그쪽으로 많이 밀었는데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도 한국 쪽에서 바라본다면 또 좋은 교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수님 일본에서 스타트업 시작하면 뭐가 좋아요? 일단 세제 혜택을 많이 주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도 집 구할 때 네. 요즘은 주택담보대출을 네. 100%가 아니라 100에서 세금까지 내라고 해서 110% 수준까지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진짜요? 일종의 이런 거죠. 집 살려고 돈 빌리러 갔더니 집값 전체에다가 도배도 해야 되지 않으세요? 이런 거예요. 더 주는 거네요. 그러면 집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본의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요. 부동산 시장 예상은 어떻게 하세요, 교수님? 네, 바블 붕괴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중장기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일본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도시 지역의 맨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2010년 수준하고 최근까지 비교하면은 동경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한 2배 정도 오른 데도 있고 신축 맨션 우리로 치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1억 엔을 넘은 그런 수준으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아자부다이와 같이 이제 오피스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한 그러한 부동산도 많이 개발되고 있고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동경 지역의 초고급 아파트 글로벌한 수준의 아파트가 생기고 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전 수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크게 오른 데도 있네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도시 중에서도 그 중에 정말 알토란 같은 지역들은 다 오르고 있습니다. 뭐 도쿄의 긴자 중심이라든지 시부야 중심이라든지 또는 신주쿠 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인구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예전에 제가 한 20년 전에 그때 일본에 있었을 때는 그 1억 엔이 넘으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고가 예. 그 맨션이라 해서 옥션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옥션이죠. 네. 한국에. 근데 최근에는 이것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일본의 부동산 시장을 또 배우러 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아예 클래스들도 생겨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싶습니다. 건가요? 강남 집값은 오늘이 싸다. 뭐 그게 적용이 되나 봐요. 일본의 주요 도시도. 그러니까 적어도 내려가진 않는다라는 그런 인식이 되게 강하죠. 예. 그래서 메구로쿠라든지 시나가와쿠라든지 예. 뭐 주오쿠 뭐 이런 곳들의 알토란 같은 지역들은 예. 뉴욕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강원도 마찬가지고 예, 예, 전 모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세계의 주요 도시, 주요 거점 도시의 집값은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는 거는 네. 어떤 글로벌리한 추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야, 들고요. 지금도 이렇게 비싼데요. 이 교수님, 네. 이 두 분 말씀처럼 오르는 데는 더 오르고 떨어지는 데는 더 떨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갈까요? 이러한 현상은 뭐 당분간 어.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일본이 잃어버린 수십 년이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기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들도 하셨을 텐데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어떤 투자 기회나 사업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라는 큰 변화를 기점으로 다양한 일본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지평 특임 교수님, 문화 칼럼니스트 명욱 교수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